운동론부터 본격적으로 임상과 관련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운동론에서는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몸에 가장 이로운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기준을 알고 나면 나머지 분석하는 건 쉬우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앞에서 인간론에서 우리가 인간의 4가지 인간 DNA의 특징을 알아봤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직립보행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직립과 혈액순환, 2개의 심장, 그리고 종일보행과 자식생활의 비교, 그리고 고혈압의 진짜 원인, 그리고 고혈압에 대해서 임상적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애써 인간 DNA의 탄생 과정을 살펴봤잖아요. 그게 그냥 살펴본 게 아니고 써먹으려고 살펴본 겁니다. 먼저 인간에게 직립보행이란 어떤 의미일까? 부터 이제 사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직립보행, 보행까지 가기 전에 첫 출발이 직립인데 직립을 해서 보행을 안 하는 종도 있죠. 예를 들면 캥거루 같이 직립을 해가지고 뜀뛰기를 하는 종도 있습니다. 인간만의 특징이 이제 직립보행인데 일단 먼저 이렇게 수평면상에서 4발로 걷던 동물이 이 수직으로 몸을 이렇게 세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우리는 이것으로 인한 장점은 알고 있죠. 장점은 초원 생태계에 적응해서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을 얻게 되니까 그 덕분에 이제 먹이를 구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됐는데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단점입니다. 단점. 의학적으로 어떤 한계점이 함께 도출됐을까? 이제 원장님들도 자기가 생각을 해봐서 또 다른 걸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찾은 건 혈액순환이 어려워질 거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제가 착안한 점이에요. 꼭 혈액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체 성분 중에 액체로 이루어진 것, 뭐 림프액이라든가 뇌척수액이라든가 뭐 간질액이라든가 하여튼 모든 액체로 이루어지는 건 다 순환을 해야 생리적으로 문제가 없게 돼 있는데 액체의 순환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러느냐? 보면 이제 저는 이걸 이 몸통이 수평인 경우를 수평순환계, 몸통이 수직으로 세워진 걸 수직순환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뭐 곰이나 사람이나 이 심장의 위치는 비슷합니다. 심장은 가슴에 있죠. 가슴에 있는데 이 팔다리에 있는 이 그 혈관은 빼고 이제 체간에 이루는 그 굵은 혈관들 위주로 보면 얘는 이제 수평면상에 혈관이 분포해서 마치 이 혈관계를 쟁반에 비유를 하자면 쟁반을 수평면상에 놓고 이제 심장이 혈액을 펌핑해 주는 걸 이 쟁반에 구슬을 떼구르르 이렇게 던져서 굴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수평면상에서는 쟁반에 이제 구슬을 굴리면 떼구르르 이렇게 잘 돌아가겠죠. 근데 그 쟁반이 직립을 하게 되면 수직으로 일어난 거하고 비슷해져요.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딱 내뿜으면 구슬을 만약에 던졌다 치면 위에서 막 힘차게 더 힘차게 내려가는데 뚜르르르 하고 밑에서 그냥 멈춰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력장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가진 자기 질량이 있고 유동성을 가진 액체 물질은 아래로 치우치기가 쉬워집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이제 생각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혈관 모식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보통 심장에서 나와서 동맥을 타고 따라 내려가서 팔다리에 다 펴진 다음에 다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게 지금 폐순환계는 뺐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 본 인체 혈관계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혈액순환이 어려워진다는 건 동맥, 모세혈관, 정맥 중에 이 모세혈관하고 정맥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기가 쉬운데 그 이유는 일단 동맥 같은 경우는 심장에서 혈액을 바로 받기 때문에 엄청 튼튼해야 돼요. 엄청 튼튼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동맥에 문제가 있을 정도다 되면 보통 이제 뭐 말기 상태거나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동맥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동맥에서 이어지는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크기가 아주 가늘어집니다. 이게 지금 모세혈관 단면도를 찍은 사진인데 이 검은 부위가 뭘까요? 지금 이게 적혈구 단면인데 모세혈관 지름하고 거의 이제 크기가 같아서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지나갈 때는 자기 몸을 움츠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지름이 가늘어지는데 모세혈관을 지나는 혈액의 혈류 저항값, 이 혈류를 방해하는 이 저항값이 혈액 점성에 비례하고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서 혈액 점성이 높아질수록 피가 이제 흐르기 어렵게 되고 지름이 가늘어질수록 피가 흐르기 어렵게 되죠. 이제 모세혈관에서는 특히 지름이 너무나 가늘어지기 때문에 이 마찰력이 아주 엄청 증가하게 돼서 이제 생리학책에 보면 심장의 추동력이 이제 추동을 압박을 해도 모세혈관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혈액이 혈관을 지나가는 힘에 이 심장의 압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0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생리학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모세혈관을 어떤 원리로 이제 피가 모세혈관을 지나갈 수가 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학자들이 연구 중이죠. 이제 몇 가지 가설이 나와 있는 수준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혈관은 너무 가늘어서 이제 피가 흐르기 어렵게 되고 그 다음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이런 이제 마찰력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지나면서부터는 혈압 자체가 엄청 많이 떨어져서 낮게 돼요. 그렇게 혈압이 낮아지면서 정맥으로 들어간 후에는 이제 혈압이 낮아져 있으니까 혈관을 따라서 압력급의 차이가 크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미는 힘이 크지가 않은데 심지어 이제 정맥에서는 다른 장치가 없으면 혈액이 잘못하면 역류가 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까지 있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는 정맥에는 정맥판이 존재하는 시스템을 채택해서 최소한 이제 정맥 혈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역류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에서는 지름이 너무 가늘어져서 그리고 정맥에서는 혈압 자체가 너무 작아서 혈액순환이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이제 이런 혈관 시스템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중력장 하에서 이제 있는 거죠. 중력장 하에서 인체가 진입을 하게 되면 모세혈관과 정맥에서는 이제 혈류가 흐르기 어려워지는데 특히나 중력 때문에 이 위쪽에 혈관은 큰 문제가 없고 심장하고 같은 높이에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다리 쪽의 혈관에서 가장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하지의 모세혈관과 하지의 정맥에서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워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인간이라면 아까 한 10만 년 전 이후로는 진화가 안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지금 인간이나 그때 GS 시대 인류나 조건이 비슷할 거거든요. 근데 원시 인류도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무사히 이제 살아남아서 진화도 하고 그렇게 됐겠죠. 원시 인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보면 이제 그 당시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힌트가 다 있습니다. GS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500만 년 전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약 10만 년 전까지 이 300만 년에서 500만 년 정도의 수렵 채집기 GS 시절에는 생활 습관이 동일하게 살아왔는데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낮 동안은 계속해서 걸었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매일 걷는 셈이 되는데 이제 수렵을 하기 위해서건 채집을 하기 위해서건 하루 종일 그냥 걷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루 종일 걸으면 혈액순환 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한 결과가 흔히 이제 근육 펌프 가설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하루 종일 걸으니까 운동량이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제 혈액 내에 남아있는 영양분이 좀 줄어드니까 일단 혈액 점성이 감소해서 모세혈관에서의 이 혈액순환이 어려운 점이 약간 상쇄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맥 혈관 주변에 이제 근육이 마치 펌프처럼 작용해서 이 혈액순환을 돕는다. 이게 이제 근육 펌프 이론인데 이게 그 그림입니다.
이 다리에 있는 정맥 혈관이고 이 다리에 있는 근육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바로 실험을 해보시면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보통 앉아 있으실 때는 이 골반 아래쪽으로는 운동부하가 거의 안 걸립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다리에 걸리는 부하가 거의 0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이제 일어나서 이 GS 시대처럼 걷기 시작하면 걷는 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보면 한 다리에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실렸다가 왼쪽 다리에 체중이 실렸다가 이걸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실릴 때는 오른쪽 다리 근육이 수축이 되고 왼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면 오른쪽 다리는 이완되고 왼쪽 다리 근육은 수축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 다리 근육으로만 놓고 보면 계속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걸 반복하게 되겠죠. 그게 양 다리가 그걸 이제 번갈아 하는 거예요. 양 다리에 작은 펌프가 달려 있어서 수축 이완을 번갈아 하는 거죠. 그것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계속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축 이완을 반복하는 것 이것만 놓고 보면 마치 작은 심장이 하는 것과 유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 펌프 효과를 빗대어서 다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별명을 붙여놨어요. 과학자들이.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한번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 강의 들으시면서도 실제로 걸으면서 실제로 내 다리에 체중이 걸렸을 때 내 다리에 걸리는 부하를 느껴보시고 그리고 앉아서 있을 때 이 다리에 걸리는 부하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체감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래서 다리를 제2의 심장이다. 이 말은 좀 더 이제 약간 확대 해석을 하면 인간에게는 2개의 심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혈액순환과 관련된 문제를 자기가 이제 머릿속으로 분석할 때 좀 쉽게 분석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리는 제2의 심장이다. 이 의미를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중력장에서 일단 이제 뭐 보행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두 다리로 일어서잖아요. 이렇게 네 발로 있다가 탁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내 몸에서는 바로 다리에 걸리는 부하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를 합니다. 혈액순환 이제 펌핑력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제 중력장 때문에 인체 아래쪽에 혈액이 정체가 될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하지에 혈액 정체가 될 리스크가 커지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죠. 한꺼번에. 그런데 이제 원실류는 그냥 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걸었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걸으면 이제 운동량은 더 늘어나면서 혈액 점도가 감소하니까 모세혈관에서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계속해서 하지 근육 펌프가 쉴 새 없이 작용을 하니까 혈액순환 펌핑력이 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혈액순환 자체가 확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데 인체 이제 총 혈액량은 보통 자기 체중에 이제 비례하는데 보통 이제 평균 한 5리터 정도 된다고 하죠. 뭐 혈액순환 평균 시간이 한 20초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개체 A는 하루 종일 낮 동안 앉아서 살아요. 그리고 개체 B는 이제 원실 GS 때처럼 하루 종일 걸어 다녀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혈액순환 속도가 비슷할까요?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크게. 이따가 이제 심박수 비교한 걸 보여드릴 건데 총 혈액량이 같다고 해도 하루에 내가 앉아서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걸어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혈액순환 속도 자체가 차이가 나고 그걸 이제 인체에 있는 각 세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서 사는 사람과 걸으면서 사는 사람과 결국 하루 동안 이 세포에 공급되는 혈액량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 속도에 비례해서 실제로 세포가 이용하는 혈액량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 일단 이것만 머리에 두고 가겠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심장과 다리가 이제 제2의 심장이 되겠죠. 심장과 다리가 함께 협동을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보통 심장이 맞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제2의 심장인 다리가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실 걸, 기억해 하면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생각을 떠올리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혈액순환 운동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검색에서 나타나는 게 발목치기 운동하고 모관 운동이라고 해서 니시요법에서 이제 보조 운동으로 쓰이는 건데, 이렇게 누워서 뭐 양팔, 양 다리를 이렇게 막 떠는 듯이 흐르는 건데, 그런 운동을 혈액순환 운동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다리가 심장처럼 일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다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이 결론만 놓고 그래? 그러면 다리를 운동해주면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겠네? 해서 누워서 누워서 다리를 운동을 해버리는데, 그럼 이제 이 설정 자체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일어서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리가 그 어려운 부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것을 눕혀놓고 다리 운동한다고 하면 애초에 혈액의 정체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냥 헛바퀴 도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목치기 운동이나 모관 운동 같은 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니시 운동 같은 경우 모관 운동을 하면은 팔이나 다리가 부어있는 사람, 뭐 림프액이 몰려서 부어있다, 그럴 때 이제 액체가 빠지면서 붓기가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혈액순환 속도가 증가하는 효과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워낙 그거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해본 겁니다. 그 자세에 따른 심박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제 물론 심박수 변화가 혈액순환 속도하고 직결되는 건 아닌데 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심박수 숫자 자체는 사람마다 달라질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 이 퍼센트 위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누웠을 때가 대략 한 60 정도. 이건 이제 누워서 의식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때는 뭐 한 40, 50 이렇게 더 떨어지는데, 그래서 누워있을 때가 60. 이걸 기준으로 보면 앉았을 때, 앉기만 해도 한 10% 정도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간 부하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일어섰다. 일어서면 대략 한 누웠을 때 대비 25% 정도 늘어나고요. 서 있다가 이제 걸으면은 조금 더 늘어나요. 대략 한 30%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체의 이 운동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심박수는 당연히 변화가 생기는데, 중요한 건 표준 상태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GS 때 인류는 낮 시간 동안 종일 걸으면서 살았다. 이게 이제 기반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보행할 때, 걸을 때의 혈액순환 속도 정도가 표준이라는 거,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표준 상태를 알고 나서 지금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앉아서 생활하는 게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혈액순환 속도가 표준 상태 대비 한 15% 이상 감소된 상태로 생활을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게 현대인의 만성질환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 이제 이 보행이 혈액순환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판단할 자료로서 하나 참고 자료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한때 이제 마사이족의 건강이 이슈가 됐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의 소수민족인데 목축을 합니다. 대부분 목축하고 살아서 우유나 고기가 한 90% 정도? 그리고 야채는 아주 극소수겠죠. 거의 야채는 거의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조금은 먹겠죠. 근데 이제 키도 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고 아주 그냥 날씬한 체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됐던 이유가 부족 전체의 성인병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이제 현대인의 좌식 생활을 하는 현대인의 제1변수, 의학에서 제1변수는 이 좌식 생활로 인한 하지 운동 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공부를 많이 하신 의사나 한의사분들이 아니다,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니시요법이나 거슴요법을 연구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데이터를 보면 야채를 거의 안 먹는데도 다 이제 우유나 고기, 단백질류를 섭취를 하는데도 부족 전체 성인병이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만약에 음식이 제1변수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제 거슴요법이나 니시요법을 하는 의사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 만성 질환의 뭐 30%가 좋아졌다, 50%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데 이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몇십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그냥 성인병 자체가 없습니다. 단체로. 더 이제 정답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음식 상태가 섭취하는 게 안 좋은데도 이렇게 건강에 좋을 수가 있나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한때는 막 마사이 워킹이 유행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걸음거리는 자세가 뭔가 특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뭐 신발 모양이 이런다 뭐 이런 신발 파는 상술로 이용한 적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도 이슈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초청을 해옵니다. 초청을 해와서 인터뷰를 하고 막 그 세미나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하루 종일 걸어요. 우리는 소를 치고 삽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걷습니다. 이 말을 인터뷰 때마다 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기사화하는 기자들은 그 얘기는 딱 빼버리고 뭐 걸을 때 뭐 엄지발가락이 어떻게 닿고 뭐 각도가 발 각도가 어떻게 되고 신발은 어떤 재질이고 신발 모양은 이런 걸 가지고 기사화를 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속성상 비즈니스에 이런 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게 뭐 사실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 생활을 보면 하루 종일 걷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방금 말했던 혈액순환에 필요한 종일 보행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건강 비법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지구에 있는 그 원시 부족들, 뭐 이누이트족, 에스키모족 이런 원시 부족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꼭 고기만은 아니지만 현대 영양으로 보면은 뭔가 비율이 이상한데 그렇게 먹는데도 다 건강한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걸으면서 살기만 해도 대부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음식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을 보면 꼭 이 마사이족을 떠올리시면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지식을 갖추면 드디어 이제 임상으로 고혈압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고혈압을 원인불명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양방에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한번 봅시다. 사실은 이제 이 정도 지식만 알아도 너무 이제 이 고혈압을 해석하기가 쉬워지는데 제가 이 다음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고혈압 원인 해가지고. 이게 한 6개월 전에 해봤나? 이 자료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르륵 8가지가 나오는데 봅시다. 여기에 지금 운동 부족 한 가지가 빠져 있죠. 제가 보는 고혈압 원인은 그냥 운동 부족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 1변수를 빼놓고 막 이것저것 막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제 1변수 하나를 모르니까 당연히 원인 불명 질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운동 부족이 왜 고혈압이 되나? 이거 한번 봅시다. 사실 고혈압 정도는 고등학교 생물 지식만 알아도 다 풀리는 건데 고혈압의 진짜 원인을 봅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심장이 있고 혈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2개의 심장이 있다.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선천심장과 후천심장으로서의 다리. 그리고 선천심장인 심장은 자율신경계가 조절을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 24시간 내내 조절이 되고 있는 거고 다리는 체성신경계, 즉 대뇌 피질이 조절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운동량은 이제 우리는 알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루 종일 대부분 앉아 살죠. 이제 요즘 환자분들 상담해 보면 하루에 뭐 1시간 걷는다 하면 막 엄청 운동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보통 막 30분도 안 걷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요즘 막 초등학생들도 10분, 20분 걷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줄어든 심박수처럼 혈액순환량 자체가 크게 떨어져 버리겠죠. 이게 이제 상식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표준 상태는 종일 보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한 15% 이상 이 낮 동안 혈액순환 속도가 떨어진 상태로 살아요. 그러면 이 몸이 정상적인 건강한 몸이었다면 문제를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몸이 그냥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준 기준에 비교해서 뭔가가 문제가 느껴지겠죠. 뭔가 혈액순환이 난 하루에 한 100리터는 필요한데 한 70리터밖에 안 들어와.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이라면, 현명한 몸이라면 뭔가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내겠죠.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몸의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리터 정도의 혈액이 필요해, 하루에. 근데 한 7, 80리터밖에 이게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번, 그냥 그대로 살자 죽는다. 2번, 뭔가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꼼지락거린다. 당연히 건강한 몸이라면 2번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혈액순환을 늘리려고 하겠죠. 늘리려고. 그런데 인체에서 혈액순환의 중추는 심장이죠. 심장. 심장이 중추니까 원래는 다리가 제2의 심장으로서의 일을 안 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다리는 대뇌 피질이 각성을 해가지고 야, 너 일어나서 움직여!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몸에서는 죽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해보겠다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는 심장을 족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임상적으로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심장을 막 빨리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더 일을 빨리빨리 하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 짤 때 왕창 짜자. 그게 이제 고혈압이죠. 보통 이제 임상에서 빈맥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응급조치 비슷하게 응급 상황에서 급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여러 번 움직이면은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많이 쓰기는 어렵고요. 만성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고혈압이 더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에 해당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일단 고혈압이 시작이 되면 이것부터 혈관이 이제 딱딱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혈전이 발생하고 하면서 심장병이나 중풍까지 가서 이제 이게 돌연사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면 사실 건강한 몸이라면 고혈압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이제 이른바 몸의 적응이거든요. 살아보려고 하는 자구책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원인 불명의 질환이네 해서 그냥 평생 동안 약을 먹이고 있는 게 지금 양방의 현실인데 이 고혈압을 얘기한 김에 고혈압 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참고로 이제 그 선재광 원장님의 저서를 참고를 했는데 이제 선재광 원장님 자기 아버지가 혈압약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믿는 분인데 연구를 아주 많이 하셨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처음에 이제 1900년대 이전에는 뭐 이제 혈압 자체를 재질 못하면 고혈압 자체가 이제 정의가 안 될 거니까 병이 없었다가 190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이 혈압을 정상 혈압이 이 정도야 하고 정한 게 100부터 160까지입니다. 그 당시 독일에 이제 고혈압 환자가 한 700만 명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기준이 변해가는데 1974년 독일 고혈압 퇴치 연맹이라는 단체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걸 140, 90으로 낮춰요. 그리고 2003년에는 미국 합동의원의 7차 보고서 이런 게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135, 85로 떨어지고 지금은 120, 80이 정착이 돼버렸죠. 자, 이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더 사람한테 좋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혈압 수치가 한 15, 10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환자는 확 증폭을 하고 혈압약 판매 금액 엄청 늘어나겠죠. 이것까지만 보면 뭐 이게 뭐 문제냐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독일 고혈압 퇴치 연맹 뭔가 의사 집단 같잖아요. 아니면 환자 집단이거나
합동위원회, 뭔가 의사집단 같죠? 후원단체가 다 다국적 제약회사라는 겁니다. 후원단체가.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카이스트를 다닐 때 이 과학 실험 논문 같은 걸 작성해 본 적이 있는데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돈만 있다면 전 세계에 막 한 2, 30개 실험 데이터 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중에 몇 개 좀 자기한테 유리한 거 뽑아내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조작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맘만 먹으면. 물론 이제 지금은 좀 더 까다로워졌지만 이 당시에 그걸 뭐 이렇게 못하게 했습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건데 후원자가 다국적 제약회사인 이런 단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걸 줄여왔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혈압 상식은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면서 점점 나이 들면서 높아진다. 그리고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나이 플러스 90에서 100 정도가 이제 이걸 정상으로 간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막 기준이 계속 낮아지니까 2003년에 미국의 일부 의사들은 지금처럼 계속 수치가 하향 조정되면 3살짜리 아이도 고혈압을 먹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막 농담을 한 거예요. 쪼크로.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이제 혈압 측정 공고 지침을 보면 모든 3세 이상 어린이는 혈압을 검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담이 현실이 되는 사회 무섭죠. 요즘 막 우리나라에서 그 청소년 대상 백신 패스 이것도 좀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튼 이 다국적 제약회사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보면 볼수록 무서워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여튼 고혈압약의 역사를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혈압약 같이 고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신체 상태가 호전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뭐 걷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리 근육이 뭐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혈액순환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닌데 고혈압 약만 먹어버리면 문제가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몸이 알아서 적응을 하는 건데 마치 자율신경계가 고장난 것처럼 가정하고 약을 써버리는 게 돼서 그러니까 사용법이 잘못돼서 드러나는 증상인데 그 시스템을 그냥 뜯어 고치는 격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이제 그런 문제의 부작용은 개체 특이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계에 드러나기도 어렵고 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혈압, 당뇨, 디스크 관절염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혈압이다. 그런데도 뭐 양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잖아요. 방금 고혈압만 해도 혈액순환이 느려져 가지고 혈압이 증상이 나타난 건데 그 원래 몸은 그대로 두고 혈압 수치만 가지고 장난을 쳐버리니까 치료가 안 되죠. 그냥 병명만 달라지는 거죠. 병명만. 고혈압 환자가 뭐 당뇨가 된다든가 고지혈증이 된다든가 뭐 혈압품 약뿐만이 아니고 뭐 항암 치료, 암세포는 줄었는데 뭐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다 이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죠. 사용자가 사용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는 문제인데 그냥 뭔가 시스템이 문제인 것처럼 하고 약을 써버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병명이 바뀌고 하다가 암이나 중풍, 심장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임상의 현실입니다. 현실. 다만 그게 이제 막 며칠, 몇 주, 몇 개월 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다 알아챌 건데 그게 막 10년, 20년, 30년에 걸쳐 일어나니까 그냥 패가망신을 해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그래 놓고도 이제 죽어갈 때 그냥 의사들한테 이제 고맙다고 얘기하고 죽고 환자들 보면 안타까운데 평균 유병기간 18.3년 이런 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잠깐 고혈압을 다뤄봤고요.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 고혈압은 치료가 제일 쉽습니다. 이따가 하게 될 의배공 한 가지만 해도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이제 규칙적으로 하면 뭐 당연히 호전이 되고요. 이제 혈액순환과 관련된 팁을 몇 개 보면 전통적인 양생공은 다 이 자기의 체중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권장 부하가 저절로 이제 조절이 돼버리죠. 딱 서서 일어나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 이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운동 형태는 하지 굴순이기 때문에 자연히 혈액순환에 필요한 다리 운동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 그리고
혈액순환 효과가 잘 나는지를 보려면 제일 쉬운 게 전신에 촉촉하게 땀이 난다. 그 전에 더 기본이 이제 전신에 훈훈한 열감, 몸이 데워진다. 이게 기본이고, 이제 보통 전신에 촉촉하게 땀이 나면 보약 같은 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지탕증 비슷한. 이게 이제 만약에 막 이 요즘 한때 그 한류가 이런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요즘은 뭐 거의 다 들어갔던데. 이렇게 막 외부의 조건을 바꿔가지고 땀을 내면 보통 이제 마왕탕증에 비슷한 땀이 유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전신의 혈관이 혈액순환이 늘어나서 나는 땀, 이것은 부약에 가까운 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강 체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흔히 이제 요즘 헬스 같은 거 하면 이제 이거 헬스 대회 트로피 사진인데, 이렇게 막 우락부락한, 특히 이 상체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주 많잖아요. 빨리 근육이 자라니까.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정도 상식만 알고 나도 건강 체형은 어떤 체형이 건강하겠어요? 이제 모든 건 생각하는 기준을 GS 때 두면 됩니다. GS 때 살았던 사람과 비슷해지면 건강한 거예요. 그게 이제 상식이 되는데, 그 다리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을 위해서 건강한 근육. 그렇다고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근육이 아니고,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매일 걸을 때에 생기는 근육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그 원장님들이 이 확실하게 이 관을 세우려면 하루 이틀, 하루 8시간, 6시간을 걸어보시는 게 좋아요. 걸어보시면 이런 근육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냥 탄탄해지죠. 근육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좋아져요. 그런 건강한 근육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골반 이상, 고관절 이상으로는 딱히 큰 운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닐 때, 편안하게 짐 없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 정도의 부하가 작용하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상체 운동은. 그래서 좌식 생활인이라고 해도 팔의 운동이 추가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막 좀 뭐 어떤 내가 직업상 뭔가 좀 힘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그 정도만 단련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체크를 안 했는데, 이 복부, 체간은 호흡을 크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잘 이완됐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부드러운 근육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이제 헬스한다고 이 복근 운동하거나 하면 이것도 좀 몸에 해롭기가 쉬워요. 연예인들처럼 뭐 직업상 몸매를 관리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운동을 위해서 하실 때는 일단 다리 운동 위주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미스터 코리아처럼 상체 운동을 많이 하면 일단 팔 근육이 빨리 막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늘어난 근육량만큼 아무래도 혈류량이 함께 기계적으로 증가하기가 쉬워요. 근데 전체적인 몸의 균형에서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근육 쪽으로 혈류가 많이 갈수록 또 다른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또 이제 심장 입장에서는 그 부족한 놈이 또 하소연을 하면은 또 무리를 하면서 이 순환계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꼭 뭐 그 기전뿐만이 아니라 일단 GS 상태에 비해서 균형이 깨지면 깨질수록 이 복잡다단한 임상에서의 병리 증상이 함께 따라오기가 쉽습니다. 이 헬스를 하시는 경우는 취미생활 정도는 상관없지만 전문적으로 하실 때는 좀 길게 보고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코미디닷컴이라고 뭐 건강 사이트인데, 하필이면 골라도 팔굽혀펴기 10회 이상 하면 심장병 위험 낮아.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문이 나왔다는 건 뭐겠어요? 기준을 운동을 하나도 안 해.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운동을 좀이라도 하면 그래도 뭔가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양생 운동이라든가 뭐 아니면 종일 보행, 걷기라든가 이런 거와 비교하면 턱도 없이 그렇게 고날 만한 수준이 아닌데도 이 기사에는 또 이런 게 나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대충 얘기하는 게 돼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게 이제 분석을 하려면 대사 이론을 좀 알아야 돼요. 그건 이제 이 강의 후반부에서 따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혈액순환과 관련돼서 하여튼 화두는 하지 운동이죠. 종일 보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앉아서 살면, 하지 운동이 부족해질 때 이 말은 지금처럼 앉아서 살면, 좌식 생활을 하면 이 말하고 똑같아져요. 뭐가 문제가 될까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지 운동이 줄어들면 아까 말한 그 하지, 다리에서의 근육 펌프 효과가 줄어들고 혈류 저항은, 모세혈관에서 혈류 저항은 늘어나니까 둘 다 이 혈류가 정체되기 쉽고 그러면서 심박수까지 이제 떨어지니까 심장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피 자체가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신체는 폐쇄순환계라서 심장에 들어가고 나가는 피가 줄어들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결국 줄어드는 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폐로 들어가는 피도 줄어드니까 산소 호흡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결국 대사에서 핵심이 되는 ATP 생산량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주르륵 그냥 인과관계가 쭉쭉 이어져 버려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가 줄어들고 ATP가 줄어들면 그냥 혈관에 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전신 조직이 다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쉬우니까 지금 혈관에 닿는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여튼 그래서 심박수 감소하고 혈액 점성 증가하고 근육 펌프 감소하고 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폐쇄순환계의 원리를 떠올려 보시면 뭐 어떤 부분 딱 나눠 가지고 뭐 소화불량이 되게 이렇게 따질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전신의 구조와 조직, 기능이 모두 다 약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정답에 근사해요. 뭐 혈관계뿐만이 아니고 신경계도 전신의 문제를 일으키죠. 혈관계와 신경계 두 가지는 전신의 문제가 퍼져서 그게 더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 혈액순환, 지금은 혈액순환만 말했지만 인체의 순환계는 혈액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액체로 이루어진 건 다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기가 쉬운데 대표적인 게 림프액 순환과 뇌축 순환이 있어서 지금 다뤄봤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림프액 가지고 생리를 공부를 하거나 뇌척수액 가지고 공부를 하면 마치 또 이제 부분주의적 사고로 막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만. 근데 그 근본을 돌이켜 보면 림프액도 혈관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일을 하고 또 혈관으로 들어가요. 뇌척수액도 혈관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일을 하고 또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되는 혈관의 혈액순환이 늘어나는데 이 국부인 림프액과 뇌척수액이 안 늘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인체를 전일적으로 보는 시각을 유지하시면 일단 큰 그림을 딱 잡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운동 하나만 가지고 이미 혈액순환뿐만이 아니라 림프액순환, 뇌척수액순환이 함께 늘어난다는 거. 이게 기본이 되고 좀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하면 뇌척수액순환에는 복식호흡을 통해서 이 복강 전체의 압력이 크게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그게 하나의 추동력으로 작용을 하니까 또 미흡습니다. 그리고 림프액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림프액의 순환 경로를 따져보다 보면 상체 곳곳에 이제 근육들이 좀 편안하게 이완이 되면 그것도 림프액 순환에 이로움이 되죠. 이렇게 말하면 또 막 복잡해지죠. 그런데 오늘 결론으로 얘기할 양생공, 즉 기공수련을 하게 되면 이게 한꺼번에 따라와요. 하지 운동도 하고 체간은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고 복강의 압력 구배는 늘어났다 컸다 이게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기공이나 양생공 수련을 하면 우리 몸의 전체 순환계, 3대 순환계가 모두 다 호전된다는 거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직립보행으로 인한 인체의 의학적 리스크도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원시 인류가 채택한 방법, 종일 보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게 운동 습관의 표준이 된다는 거, 이 정도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임상적인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좌식 생활은 생활습관병의 뿌리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이 일단 표준 부하에 비교했을 때 고관절 이상은 그대로인데 뭐 걸어다닐 때나 앉아있을 때나 크게 부하 차이가 없어요. 다리 쪽에 걸리는 부하가 왕창 줄어버리거든요. 0 가까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표준 부하에 비해서 부하가 작은 부위가 먼저 약해집니다. 다리가 먼저 약해져요. 제일 빨리 약해지는 게 발이겠죠. 발부터 다리가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이게 이제 제 몸 상태 그래프고 이게 이제 보통 만성질환 환자 그래프 예를 들어오는 건데 원래 이제 표준 상태에 가까우면 이렇게 다리 쪽에 부하 분포가 좀 근육 분포가 좀 더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성 질환에 가까울수록 이제 이렇게 반대로 역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은 언제나 이런 건 아니고 체질에 따라서 뭐 태음인이다. 그럼 이 경향성이 둔하거나 아니면 좀 더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 진단은 항상 생활 습관 자체를 문진하고 해야 돼요. 그건 잊지 마시고. 여튼 만성 질환자를 볼 때는 그 사람이 뭐 고혈압 환자다, 뭐 당뇨 환자다, 아니면 뭐 디스크 환자다, 암 환자다, 가릴 것 없이 아, 이런 근육 상태가 이런 상태가 돼 있겠구나라는 걸 딱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잊지 말자고 하는 게 이거고요. 근데 또 하나 참고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0년 동안 앉아서 생활했어. 그래서 30년 동안 앉아서 생활한 결과 이제 몸의 패턴이 이렇게 다리가 약해졌어.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그런 사람이 이게 이제 이런 쪽으로 몸이 바뀌려면 막 한 30년 동안 앉아서 살았으면 30년 동안 제대로 살아야 이렇게 바뀌어야겠잖아요. 1대1로 매치가 된다면. 근데 우리 몸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제대로 다시 이제 인치에 걸리는 부하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바꿔주면 보통 한 3일이면 이 그래프상에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임상에서 그걸 경험하고 정말 놀라웠는데 그리고 한 1, 2주만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이제 더 커지겠죠. 한 보름 이상 지나면 정말 많이 변해버리고 이런 게 이제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해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지혜로운 게 우리 몸인데 다만 그 주인이 잘 못 쓰는 거죠. 여튼 이렇게 다리부터 시작되는 근골격계 약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동시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니까 운동량이 감소하면서 심박수도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이 영양분을 소모하는 게 줄어드니까 이러면서 이제 뭐 음식도 좀 조절을 안 한다 이러면 고혈당화되기가 쉽겠죠.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운동 이론이다 내지는 영양학 이론이다 하면 여기까지를 제일 많이 봐요. 운동량이 얼마나 줄고 칼로리는 얼마나 늘고 이것만 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동을 하면 운동의 그 질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운동 칼로리 소모가 얼마냐 이렇게 따져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뭘 간과를 하고 있냐면 방금 제가 설명한 근육 펌프 기능 실조하고 심박수 줄고 해서 혈액순환, 전신의 혈액순환 자체가 느려져 버리는 거 이것을 간과한 쪽, 간과. 이제 여기서부터가 만성 질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전신의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바로 따라오는 게 저체온이죠, 저체온. 그리고 전신에 이제 가용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이 부하가 감소하면서 다리만 약해졌다가 이제부터는 피가 동급되는 세포가 전체가 다 약해지니까 전신의 근골격계가 함께 약해져 가요. 척추, 그 다음에 전신, 나중에는 골격변형까지 다 약해져 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신이 다 약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리적으로는 심장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이제는 죽을 것 같다, 살아봐야지 하면서 고혈압이 나타날 수가 있고 전신의 뭐 생리력 저하, 뭐 힘이 빠진 체력 저하의 기본으로 따라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폐를 지나는 혈액도 당연히 줄어드니까 이 폐에서 흡수하는 산소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신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가 줄어들면서 저산소가 나타나는 거. 이게 아주 만성 질환의 기전을 이용할 때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산소 호흡량을 위축시키는 것은 혈액순환이 느려져도 이 저산소의 원인이 되고 몸이 긴장해도 저산소의 원인이 되고 마음의 번뇌가 심해도 저산소의 원인이 돼요. 그건 이따 하나씩 다시 볼 겁니다. 여튼 그래서 남는 영양분은 남아 도는데 이제 전신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이 두 가지가 이제 합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 강의 후반부의 대사 이론을 알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이 남아도는 영양분을 써먹고 싶어도 그걸 쓰려면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산소가 줄어들면서 이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세포에서 이 영양분이 들어오면 못 쓰니까 쓰레기가 돼버리니까 나는 영양분 안 받겠어.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이 되면 이제 모든 대사 질환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준비가 딱 갖춰지게 돼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죠? 좌식 생활에 있죠. 물론 이제 일부 뭐 이 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편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1변수가 좌식 생활이라는 거. 이게 이제 석학들이 지적하는 3대 공통병인 저체온, 고혈당, 저산소 다 하나의 루트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보통 지금의 이제 이 주류 의학에서는 이렇게 뭐 고지혈증, 당뇨, 비만 내지는 고혈압 이런 건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암이 좌식 생활 하나 때문에 왜 암이 생기나 여기까지는 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라인을 이해하면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에 주요 흐름을 다 장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의학에서는 좌식 생활로 인한 하지운동 감소,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전신의 혈액순환 감소, 그리고 혈액순환 감소로 인해 비롯되는 각종 병리적인 변화를 하나도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만성질환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알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응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운동이 앉아서 살면 운동이 부족하겠다 이건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당연히 아실 건데 얼마나 부족할까를 한번 따져봅시다. 좌식 생활하면 운동이 얼마나 부족할까? 이제 우리는 기준을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이제 GS 상태에서 평균 부하는 뭐 걸어 다닐 때의 인체에 걸리는 부하인데 이 걸어 다닐 때를 막 동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그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나눠서 보면 한 다리로 서 있는 걸 이제 반복하는 셈이어서 그냥 양 다리로 서 있는 걸 딱 그 부하를 분석한 다음에 이 다리에 걸리는 부하는 오른쪽 왼쪽에 나눠서 걸린다. 이것만 안 까먹으면 됩니다. 자기가 응용을 할 때. 그렇게 가정하면 이제 엄청 쉬워지죠. 그냥 높이에 비해서 이렇게 주르르르 부하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이제 다리에 걸리는 부하가 제일 많고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표준 부하예요. 표준 부하. GS 상태의 표준 부하. 가장 인간에게 이로운 부하. 그런데 낮 동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앉아서 생활하면 좌식 생활하는 사람은 고관절 이하로는 거의 빵에 가깝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땅에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고관절 이상은 비슷해요. GS 때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이 얼마나 부족할까? 빼면 되죠. 100점을 알고 있으니까 모범 답안 정답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걸 빼주면 이걸 이제 일일 운동 부채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놨는데 하루에 이만큼의 운동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최적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걸 목표로 했을 때. 그래서 이 정답에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좌식 생활을 하면 고작 대략 이게 뭐 딱 절반은 아니겠지만 그냥 고관절의 절반이라고 치면 한 25점 정도를 운동을 하고 사는 셈이 돼버리죠. 낮 동안은. 학점으로 따지면 25점이면 F학점이니까 지금 F학점이라고 써놓은 건데 그만큼 표준 상태, 만점 상태에 비교해서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걸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 보면 떠오르는 게 제가 그 동양의 향기 카테고리에 보면 제 블로그에 거기 보면 상하실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상하실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으로 아래쪽은 부하가 몰려있고 위쪽은 부하가 없죠. 말 그대로 상하실형 운동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앉아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돼버립니다. 이 상하실 글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글도 뭐 읽어보시면 좋고. 이제 이건 하루 동안의 운동 부채니까 만약에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일생 동안 누적된 걸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상체 쪽은 운동을 크게 할 필요가 없고 다리 운동은 엄청나게 지금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이렇게 쭉 끝까지 가야겠죠. 끝까지. 지면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다리 쪽은 엄청 운동이 많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이 많이 부족하고 상체는 건강만 생각하면 상체는 큰 운동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나 아니면 제가 기공 강의, 실습 강의를 할 때 항상 양슬공, 보심공, 의배공, 뭐 참장공, 상하공 이런 다리 운동이 주가 되는 운동을 가지고 가르치고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여튼 잊지 마셔야 할 게 다리 운동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매일 그냥 틈날 때마다 운동을 해. 그래도 다리 운동은 부족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으면 이제 원장님들이 가셔가지고 운동을 해야지 하면 어떤 운동을 하셔야겠어요? 무조건 다리 운동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왕이면 상체는 큰 무리가 없고 다리 쪽에 운동이 집중되는 운동을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개인이 설계하기가 어려우니까 제 기공 실습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원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상적인, 과학적으로 검증된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운동은 뭐다? 이렇게 주관식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엄청 쉽죠? 종일 보행이다. 낮 동안 하루 종일 그냥 짐을 들고 걸어도 안 되고 막 자세를 이상하게 구부리고 걸어도 안 돼요. 딱 서서 짐 없이 이렇게 그냥 터덜터덜 걷는 겁니다. 이게 표준 운동에 해당을 해요. 매일 6시간에서 8시간 걷는 거, 편안하게 걷는 거. 그게 이제 저는 이 운동 효율 그래프에서 이 최적 범위의 중간 정도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건 이제 뭐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누구든지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환자들도 나는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어 하면 사실 이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걸으시면 되는데 시간이 없죠. 이건 저도 못합니다. 저도 하루에 뭐 시간 많이 내봤자 서너 시간 이렇게 시간 나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결국 시간은 부족한데 내 DNA에 있는 최고의 생명력까지 나는 도달하고 싶어 이런 욕심이 있다면 결국은 이 보행 때의 이 부하보다는 약간 더 센 부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양생공이라고 해서 뭐 의배공, 참장공, 상하공 이런 걸 이제 권하게 되는 거죠.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대략 한 의배공을 한 15분, 초보자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하면 걷기 한 1시간 정도랑 비슷하다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추정치예요. 임상에서. 아직 정확하게 계산할 방법은 저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 그렇다면 이제 다른 운동들은 어떤가? 대략 한번 보면 이제 이건 하루에 한두 시간만 운동을 했을 때 하루에 막 내가 8시간 운동할 수 있어 그러면 뭐 걸으면 되는 거고 하루에 한두 시간만 운동을 한다 했을 때 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이 그룹을 나눠 본 건데 걷기, 수영, 요가, 필라테스, 단전호흡, 명상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다? 하루에 한두 시간 갖고는 하지 운동 하나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지 운동 하나를 채울 수 없다. 이 말은 내 몸 세포에 충분히 필요한 혈액량을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말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등산, 사이클, 계단 오르기, 골프, 헬스 이런 것들은 국부의 긴장이나 내지는 특정 부위의 과로가 유발되기 쉬워. 이런 것들은 호흡이 위축돼서 이 젖산 같은 게 만들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대사가 불안정하게 급하게 변하면서 활성산소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대사의 효율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이제 후반부에 대사 파트 얘기를 듣고 나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조깅, 축구, 농구, 탁구, 테니스, 에어로빅. 속도가 빠르거나 호흡이 거칠어진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돼요. 이 호흡이 거칠어진다. 이미 산소가 부족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속도가 빨라. 막 움직임 빨라. 움직였다 쉬었다 움직였다 쉬었다 이래. 그러면 다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쉬워서 결국은 의학적으로 권하기에는 애매한 운동들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 운동도 안 한다.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라도 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은 임상이 중요해지니까 암 환자가 찾아와서 원장님 암 치료를 위해서 수영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네 수영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취미 활동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운동은 그 기준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기본이 되고 후반부에 이제 대사 파트까지 보셔야 완전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얘기하자면 긴데 블로그에 인간론 파트에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생공 맛보기. 이걸 제가 양슬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기를 양, 무릎을 기르는 수련법. 이제 이 네이버에 양슬공이라고 치면 제가 제 블로그에 너무 자세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걸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 영상은 송천자강요법이나 의료기관 기공 건심팔당근 보면 앞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나오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기본 자세가 이렇게 되죠. 뒷발은 45도, 앞발은 정면을 향하고 두 발이 한 발 간격. 이제 블로그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1, 2, 3, 4, 그 다음 5, 6, 7, 8은 이 무릎을 합쳐서 합니다. 합쳐서. 아주 쉬워요. 세상에 이보다 쉬운 운동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쉬우니까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잠깐 멈추고 이걸 꼭 블로그 보고 좀 따라서 해보신 다음에 이 뒤에 걸 하는 걸 권할게요. 모든 수련의 준비 운동에 해당을 합니다. 이 다리 관절을 천천히 움직여주는 건데 체중이 실린 상태로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늘어나면서 전신에 천천히 윤활이 되는 의미가 제일 크죠. 동작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고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여러 번 하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호흡을 크게, 자연스럽게 크게 하면서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기공 실습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이제 같이 해보게 될 건데 블로그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심공, 심장을 보호해주는 공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고혈압 따위는 누구나 치료할 수 있다. 이건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초급 양생공이라고 해놨는데 스쿼트는 아시겠죠? 스쿼트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스쿼트. 이것을 양생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생 스쿼트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그 다음 지술 스쿼트라고 하는 건 이제 손으로 무릎을 짚고 하는 양생 스쿼트 이건데 마찬가지 작게 천천히 여러 번 하면서 호흡을 크게 하는 게 좋은데 이거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힘을 빼고 호흡을 조율한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힘을 빼고 호흡을 조율한다. 내쉬는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등 속도로 무릎을 굽힌다. 이제 보통 이 팔 자세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앞으로 나란히 팔짱을 끼워도 되고 떨어뜨려도 되는데 저는 이제 보통 팔짱을 끼고 합니다. 팔짱을 끼고 내쉬는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등 속도로 구부렸다가 들이쉬는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일반적인 스쿼트 동작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까지 그러니까 조금만 하시면 돼요. 조금만. 근데 중요한 건 등 속도로 하면서 호흡을 크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쉬면서 천천히 들이쉬면서 천천히 이제 원장님들 중에 이 근육을 이완하는 이완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근육에 힘을 빼고 하시면 더 좋고요. 천천히 내쉴 때 그 다음 천천히 들이쉬면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데 자연스러운 복식 호흡에 맞춰 2, 3의 동작을 반복한다. 어떤 경우건 인위적으로 호흡하지 않는다. 이거면 답니다. 그래서 이 보심공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운동 효과는 충분히 나요. 다만 너무 간단해서 이걸 이제 주 치료 운동으로 쓰면 환자들이 지루해서 안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면 아까 앞에 나왔었는데 임상에서는 이 보심공을 많이 쓰는 건 아니라 의배공의 대체 운동의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의배공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 의학적 절운동으로 한글로 풀면 그렇게 되는데
의배공을 하실 수 있는 환자들은 의배공을 시키면 되고요. 이제 뭐 종교적인 이유로 나는 절 못해 뭐 이런 분들 내지는 나는 뭐 다리가 무릎이 안 좋아서 다 못 구부려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이 보신공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자기가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부드럽게. 그래서 그럴 때 의배공 대체 운동으로 쓰인다. 이게 의미가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게 천천히 여러 번 이건 똑같고요. 지슬 스쿼트 같은 경우는 양생 스쿼트조차도 난 어려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릎을 짚고 해주는데 자세는 똑같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천천히 허리를 구부리며 양손으로 무릎을 짚는다. 들이쉬면서 그 다음 내쉬면서 살짝 무릎을 짚고 구부렸다가 다시 들이쉬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월자세로 돌아가고 이게 이제 지슬 스쿼트예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지슬 스쿼트는 양생 스쿼트도 시도를 못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무릎을 보호하면서 한다 이런 개념이고 이제 원장님들이 많이 쓸 일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의배공을 제일 많이 하고 의배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생 스쿼트 정도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동작을 작게 천천히 여러 번 한다. 여튼 몸에 힘을 빼고 호흡을 크게 잘 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호흡이 주가 되고 동작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제일 첫 파트인 운동론을 마쳤는데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인류가 진입을 시작하면서 혈액순환이 어려워진다. 특히 하지의 모세혈관과 하지의 정맥에서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기 쉽다. 그런데 원시 인류는 이 어려움을 종일 보행으로 극복한다. 뭐 이걸 알고 종일 보행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걸었는데 그게 이 의학적인 어려움을 저절로 해소를 해버린 거죠. 뭐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거니까 이미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몸 자체에. 그래서 서서 걸을 때 다리가 제2의 심장으로 사용이 됐다. 꼭 서서 걸을 때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후로 무한대의 진화를 거치며 수렵채짓기 생활, GS에 최적화된 DNA가 선택된다. 이걸 까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건강에 최선의 운동량은 매일 8시간 걷기. 저는 8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원장님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은 이제 6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표준이 된다는 걸 까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앉아서 생활을 하면서 하지 운동이 너무나 줄어들어서 혈액순환량이 극도로 감소한다. 조금이 아니고 너무 많이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른바 생활습관병의 뿌리가 되는 거죠.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일단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질환이 만성질환 중에서는 혈액순환과 관련이 없는 질환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질환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다면 하지 운동은 필수가 된다.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운동이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상체 근력 운동하면서 건강해지길 바라는 건 그건 정말 복불복이고 하지 운동이 필수라는 걸 까먹지 마시고요.